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100여 명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숙소비와 교통비 명목에 일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 요금이 너무 오르지 않게 억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많은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골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중요한 경제 뉴스들을 상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그 안이 먼저 나온 거죠? 네. 어떤 내용 들었는지 좀 보고 싶은데, 네. 소득공제 관련해서 바뀌는 게 있어요? 연말정산 등등. 그렇습니다. 소득공제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 담겼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 납입하거나 지출하는 부분부터니까 오늘 당장에 뭔가를 가입해서 더 납입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하고 그 대상 주택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는 공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변동 여부하고 상환 방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방식이 고정금리고 비거치식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커집니다. 두 개 다 충족하면은 1,8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나게 되고,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이렇게 확대 적용되는 거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납입금액도 소득공제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납입금액 최대 연간 240만 원에 대해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줘요. 그러니까 240만 원보다 더 내봐야 소득공제는 더는 안 해주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240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공공주택에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이죠. 이걸 초과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 제도로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청약통장은 우리가 한번 납입을 하게 되면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을 꺼내 쓰려면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당첨될 때까지는 사실상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못 쓰는 돈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넣으면 11만 원을 넣든 2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똑같은 게 청약통장인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약통장에 넣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240만 원까지 1년에 소득공제를 해주니 굳이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10만 원씩 더 넣는 게 과연 이유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걸 유도하고 있을까? 또 잘 모르겠다, 그 말이군요. 왠지는 모르겠고요. 청약통장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그 돈 빼다가 뭘 정부가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걸 좀 합시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득공제 받자고 납입액 늘리는 건 좋지 않은 선택 같아 보이는데, 특히나 이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그 세율 구간이 낮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금은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로 고금리 적금을 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변화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시가 6억 이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산 집만, 옛날에 산 분은 안 해주고 내년부터 새로 사는 분들에게만 해주는 건 그건 취지나 개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소득공제 많이 해드리면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집산 후에 5년까지만 해주든가 아니면 더욱더 기준을 좀 낮춰서 공시가 3억 이하의 집만 해주든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유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랐을 때 사신 분들까지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내년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6억 원 기준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도 그렇게 적용하니까.
그러게 이게 뭐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할 텐데. 똑같은 집이고 똑같이 대출 받아서 산 분이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왜 이분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네. 저분은 안 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분이 집을 2년 전에 사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잘못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긴 건데요.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다만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은 비과세라고 지금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 결혼할 때 금액에 대해서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이 결혼할 때 결혼증여공제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여기는 뭐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만 받은 재산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만 가능하고 혼인신고 전후로 각각 2년 그러니까 총 4년 이내 요 구간 동안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증여를 한 다음에 혼인이 불가피하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증여 취소도 가능해요. 현재도 증여 취소는 일부 가능한데 예. 부동산을 물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원래는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려받는 사람이 내야 되고 다시 돌려받을 때 돌려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6개월 안에 취소하면 취소를 받아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뭐 3개월 안에 취소하면은 받았던 사람의 증여세도 반환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하면은 돌려받을 때만 그 증여세를 안 내도 되고 이런 건데 예. 지금 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아예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그 지금은 부동산만 그게 가능하고 현금은 안 되거든요. 증여 취소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현금도 증여 취소를 할 수 있다. 네. 하기야 두 분이 결혼할 것 같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돈을 어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겠죠. 결혼이라는 건 결혼식 날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금 증여 취소는 안 되는데 뭐 결혼을 빌미로 해가지고 현금을 줬다가 저희 결혼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 취소할래요라고 하는 부작용을 막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횟수 제한 같은 거는 지금 법에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그게 대상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요거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예, 증여세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이상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정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국인한테 고용 허가를 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그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한테 고용 허가, 여기서 일해도 된다 이런 걸 내주는 제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외국인한테 가사 근로를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처음부터 큰 규모는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의 가정에 대해서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한 100명 정도 채용해보는 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나라 국가들하고 이제 상의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라는 명목의 일자리를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나 일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취업 비자 안 내준다는 건데. 네, 지금은 가사 근로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문직이 있는데 뭐 건설 근로자 이런 데 있고 예. 가사 근로자는 지금 없는데 거기에 항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사 도우미나 베이비시터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이 네. 이미 입국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는 이름 자체가 중국 동포잖아요.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이라서 예. 재외 동포가 방문 취업을 하는 거예요. 고국에 방문해서 취업할 수 있는 쿼터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그 쿼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이제 중국 동포한테 주어지는 쿼터를 가지고 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그거를 한국계가 아닌 경우에도 허용하겠다. 전혀 우려하고 연고 없는 사람들한테도 열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좀 오픈이 됐습니까? 예, 아주 완전히는 아니고 이제 월요일 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사람이 온다면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몇 군데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그 사람 신원 조회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당한 가정을 찾아서 그 기관하고 가정을 연결해주는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시범 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도 있고 또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집도 있고 낮은 집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을 골고루 섞어서 파견을 해보고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확인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베이비시터나 가사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근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주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출퇴근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현재 거론되는 우리 시범사업의 방향은 일단 입주는 아니고 출퇴근 방식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한다고 하면 방을 하나를 따로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집집마다 여건이 달라서 어떤 집은 또 방이 마땅치가 않기도 하고 뭐 방이 너무 작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또 아직 인권 문제 같은 우려가 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출퇴근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걱정은 좀 덜 하고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출퇴근으로 하면 이분들은 숙소를 따로 구해야 되네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예. 일종의 그 기관에서 공동 숙소 같은 거, 기숙사와 비슷한 형태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분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인원이 적고 또 한국에 연고가 없으니까 적당한 곳에 구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같이 지내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숙박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숙박비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가 발생을 하고 그걸 근로자들이 개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그 나라의 임금 대비해서는 좀 부담이 크겠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관한테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전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숙박비를 직접 주고 교통비를 직접 주고 근로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기관한테 뭐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한 가사도우미를 좀 더 많이 입국을 시켜서 같이 살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른바 육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그렇죠. 부부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육아 도우미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만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분들에게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첨예한데요. 지금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월급 받아서 다시 헐어서 줘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월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해야 효과가 크다 이런 주장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특별한 영역을 따로 두는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그 노동의 가치가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말하자면 이제 주부가 하는 일은 가치가 적은 일 아니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한 군데만 미적용 대상을 열어주면 다른 데서도 농업 분야도 우리도 힘든데 소상공인도 우리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다 적용하는 걸로 예외 겁니다. 없이 그렇게 지금도 하는 걸로.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을 흔들까 봐 좀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별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가사도우미로 오시면 우리나라에 오시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결과는 오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우리도 가사도우미를 쓰고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도 되겠네. 라는 정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의 육아 부담이 꽤 저렴한 비용으로 줄어들면 출생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좀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기로야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좀 예외하더라도 이분들은 그 각자 고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버니까 오실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딱 좋기는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의 취지라고 하는 게 또 강한 명분이라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논란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가사 부담, 육아 부담이 줄어들면 애를 누가 볼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 애를 조금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 그거는 글로벌하게 다 벌어진 현상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은 증가했다. 그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경제 활동이 더 증가했다. 이런 연구는 있고요. 예. 또 육아 말고도 간병 같은 문제가 우리가 많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테니까 그런 전반적인 돌봄 노동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엮여 있어요. 뭐 임금 문제, 그러네. 이민 문제, 뭐 돌봄 문제 다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꼭 출생률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 수는 있으나 네, 다양한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네.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건 와서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봐서 괜찮으면 1년 단위로 비자를 더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세훈 작가님, 네. 유럽도 기준금리를 또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0.25%포인트를 올려서 4.25%가 됐는데요. 지난 6월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7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쉬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번에 올릴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합니다. 유럽도 물가가 계속 안 잡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5%예요. 미국이 지금 3% 나왔고 우리는 2.7% 나온 거 보면 많이 높죠. 근데 이게 이 수치가 또 5월보다는 둔화했고 작년 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예. 유럽만 보면. 근데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힙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따로 떼서 보면 5월보다 6월에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의 물가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아직 상승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예. 다른 상품의 가격 인플레는 여전히 강한 수준이고 더 지속될 거라는 게 유럽 중앙은행의 판단입니다. 미국도 그렇다면서요? 식량 에너지는 차라리 덜 오르는데 네,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은 식품 가격도 오르고 네, 버스랑 기차 같은 대중요금이 많이 오른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유가가 좀 내려가서 그나마 덜 오른 건데 유가도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이제 식료품 가격도 하반기 되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리겠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요 지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경기 침체로 안 가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작년 2분기 대비로 2.4% 성장한 걸로 나왔거든요. 시장 전망치가 2%였는데 훨씬 잘 나온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럽은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은 아직 안 나왔고 지난 1분기를 보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전분기가 또 마이너스 0.1%였어요.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유럽 상업용 부동산들이 거래가 안 되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덩달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거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도 이미 4.25%로 높은데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경제가 완전히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유로존 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예. 다음 금리 결정하는 9월에 또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제 금리 결정하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9월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할 건데 네.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다음번엔 올리지 않을 거고 네. 사실상 유로존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전망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이상은 기자 세 분과 함께했고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정태호 씨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인 통화량에 대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통화량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포함이 안 되던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주식은 팔면 바로 현금이 되는 건데 왜 그걸 통화량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렇다면 실제 통화량은 너무 축소 계산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좀 걱정 섞인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통화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금과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보험까지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한테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하고요. 금융회사에 돈 맡기고 받으신 각종 문서들 있죠. 그거 뭔지 잘 모르셔도 일단 다 꺼내서 거기에 적혀있는 금액을 다 더해보세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회사 명의로 된 것도 다 더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받은 그런 숫자를 다 더한 금액, 그게 우리나라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량을 계산할 때 질문해 주신 대로 주식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통화량이 너무 축소 계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개념을 정할 때 만기가 있는 채권까지만 통화량에 넣고 만기가 없는 주식이나 금이나 뭐 코인이나 아파트,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은 당장 돈으로 바꾸면 다 바꿔지는 거지만 통화량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그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통화량 계산할 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빠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통화량은 5천조 원쯤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통화량에 포함시키면 이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 주식은 통화량 계산할 때 안 넣기로 했으니까 빼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통화량은 별 변화가 없지만 그 영향으로 물가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그런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집값을 혹시 예측할 때는 통화량 그 자체의 변화만 봐서는 안 되고 통화량이 별로 안 늘었어도 주가가 올랐거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인이 오르거나 했으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지표를 관찰하는 건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아주 중요한데 그 통화량에는 주식은 빠져 있기 때문에 통화량 변화와 주가 변화도 같이 보셔야 이제 돈들이 좀 움직이겠구나, 돈들이 좀 위축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정태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